검찰은 또한 5.18 광주 진압작전 당시 중앙정보부장 서리의 직위에 있던 나를 내란 목적 살인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중앙정보부장 서리였던 내가 광주 시위대를 무장폭도로 규정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그 점을 모르는 계엄군으로 하여금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발포를 하게 하여 선량한 시민을 살상하였다라고 기재함으로써 나를 계엄군 출동의 배후 지휘자, 발포 사태의 배후 명령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계엄군의 작전 지휘권도 없으며 계엄군의 지휘 체계에 있지도 않은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계엄군의 출동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면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광주 시위 진압작전 당시 누구를 시켜 어떤 방법으로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시위 진압작전에 개입하였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고 검찰을 몰아붙이고 공소장의 즉각적인 보완 정정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이 1980년 5월 21일 저녁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자위권 보유 천명과 계엄사령부가 계엄공고 11호로 계엄군에 시달한 자위권 발동 지시를 광주 시민을 살해하여서라도 시위를 진압하라는 사실상의 발포 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하여 형법에서 국민들의 정당한 자기 방어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위권이 왜 광주 시민을 살해하라는 발포 명령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자위권 보유 천명과 계엄공고 11호로 계엄군이 시달한 자위권 발동 지시에 누구를 시켜 어떻게 개입하고 배후 조정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성명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공소사실의 부실은 비단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으로는 재판에서의 변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36개 항목을 적시해 재판부에 즉각적인 보완과 수정을 명하거나 검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일 재판장도 변호인단의 합리적인 주장에 굴복하여 검찰에 공소사실의 보완을 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도 공소장의 보완 없이 사실 심리를 시작했다. 기소 독점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일방적 횡포와 굴림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국가소추기관에 의한 권력 남용과 오용 그 자체였고, 법원도 검찰의 신여를 자청이나 하든 한 듯이 권력의 손아귀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부실한 공소장의 보완을 요구하는 변호인단의 공세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자 검찰은 4월 29일 제6차 공판에서 변호인 성명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답변서에서 최규하 대통령 정부가 선포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선포에 따라 계엄군이 광주에 출동한 행위, 계엄군의 광주 시위 진압 행위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었으며, 계엄군의 자위권 보유 천명이 발포 명령이라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서리인 내가 광주 시위 진압 작전 중 계엄군을 이용하여 광주 시민을 살상하였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누구를 시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살상하라고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성명하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장 보완하기가 어려우므로 소송의 진행을 봐가면서 성명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전상석 변호인이 4월 29일 공판과 5월 20일 공판에서 변호인단을 대표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또한 공소장에 죄가 되지도 않는 최규하 정부의 전국 비상계엄 확대 조치 등이 마치 중대한 범죄 행위인 양 기재되어 있고, 이는 재판부에 부당한 예단을 주는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즉각 철회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 등이 성명되고 공소사실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검찰 신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은 검찰의 이러한 부당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공판을 진행함이 없이 공소 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검찰과 재판부에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러나 김상희 검사는 끝내 공소 사실의 보정을 하지 않았고 김영일 재판관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계엄군이 반란군이 되고 정부의 시위 진압이 내란의 폭동이 되며 내가 명목상의 발포 명령자로 둔갑을 한 공소장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내몰리게 되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있을 수 없는,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횡포였다. 그러나 나나 변호인은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시정할 아무런 힘도 없었으며 정치권과 언론은 오히려 검찰의 이런 행태를 부추기고 있었다. 6월 13일의 13차 공판 때는 변호인단의 계속된 성명 요구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김상희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난번 기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신문하는 것은 자유이되 방금 질문 내용과 같이 검찰의 의도를 왜곡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유도신문하는 것은 억제토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신문 내용을 좀 정돈해서 하십시오. 이양우, 정정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변호인단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공소 사실에 대한 성명을 요구한 것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마땅히 변호인단에서 반대 신문하는 이 시점까지 이 내란이 어느 유형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됐는지를 뚜렷하게 명시를 한다면 변호인이 굳이 이렇게 가정법까지 써가지고 반대 신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재판장, 신문 계속하시고 내용을 조금씩 다듬어서 하십시오. 4월 29일 열린 공판에서 전상석 변호인이 개정벽두 발언권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상석 변호인의 발언 내용은 예리하고 단호했지만 어조는 차분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요청한 성명권 요구에 대하여 4월 22일 전에 성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오늘까지 성명을 하지 않으면서 공소사실인지 공소사실이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피고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신문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검찰이 사실 확정이 어렵고 공소 유지가 어려우니까 피고인을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서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변호인은 검찰의 그러한 신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퇴정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5.18에 대한 검찰 신문이 있을 것이고 또 변호인들의 12.12, 5.17, 5.18에 대한 반대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5.18 사항에 관한 사안의 미묘한 성격에 비추어 봐서 앞으로 저희 변호인을 비롯해서 이 법정이 받는 유형, 무형의 압력은 더욱 과중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그거 겁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말한 대로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겁을 내서 할 말 못하겠습니까? 이 공판이 기왕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비롯해서 많은 피고인을 단죄의 마당에 세우는 이상 사실은 분명하게 심리 규명되어야 하고 만약 이 기회마저 놓치고 사실 규명이 안 된다면 이 법정에 있는 저희들은 역사의 죄인으로서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변호인들은 앞으로 심리에 있어서는 종전 심리 과정보다도 더욱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직접 중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 민족 모두에게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이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 이상 이 기회를 통하여 역사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어 역사의 갈등과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이 사건이 정치,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불행이 지속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공개됨으로써 그동안 오해와 의혹에 감싸여 있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판의 전 과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야만 국민들이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비로소 승복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4월 22일 공판 때 검찰이 나와 최규하 대통령 사이에 대통령직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물은 국치적 발언이 있은 후에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이 부당한 언론 공작과 김영일 재판장의 편파적인 소송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판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길밖에 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서울지법 권광중 부장판사는 이미 3월 16일 법정 소란 행위를 감시하고 법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공판 과정을 자료로 남기기 위해 2차 공판부터 재판 과정을 녹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 녹화에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면 후세의 국민뿐만 아니라 당대의 국민들도 공판 실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석진강 변호인은 변호인단의 이러한 결론을 공표한 것이었다. 재판 직접 중계의 제안을 받은 김영일 재판장은 상당히 당황한 듯 보였다. 김영일 재판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직접 중계는 우리나라 법률상 어렵다고 석진강 변호인의 제안을 거절했다. TV로 중계될 경우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실체적 진실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노력은 이렇게 수포로 돌아갔다. 5월 20일에 열린 8차 공판부터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다. 이날은 12.12 사건에 대한 변호인 반대 신문이 아침 10시부터 오후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저녁 7시를 막 넘겼을 때 김영일 재판관이 거기까지 하시지요 라면서 변호인 신문을 중단시켰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김영일 재판장은 잠시 휴정하고 8시 35분에 속개하겠으며 다음 기일은 3일 후인 23일에 개정한다고 선언했다. 김영일 재판장은 5.18 재판을 처음 시작할 때 재판은 주 1회 개정하고 야간 공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변호인에게 약속하였으며 8차 공판까지 진행된 검찰 신문 기간 중에는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그런데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사전 협의도 없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었다. 더욱이 밤 8시 30분에 재판을 연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군사재판에서조차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황영시 장군, 유학성 장군 외에도 차규헌 장군, 그리고 나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피고인 대부분이 70대를 바라보는 고령이었다. 불편한 교도소 생활 중이었던 것도 문제지만 계속되는 공판에 출석하느라 피로가 누적되어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저하된 나는 물론 다른 피고인들 모두가 두통과 설사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야간 공판까지 강행한다고 하니 변호인들이 이 의를 제기한 것이다. 고령의 건강도 좋지 않은 피고인들에게는 일주일에 2번씩 법정에 나와 딱딱한 의자에 앉은 채 밤늦은 시간까지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유학성 장군은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재판 도중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주여. 5.18 재판은 신속한 공판 진행을 위해 일주일 간격으로 집중 심리를 한다는 방침은 첫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가 밝힌 바 있었다. 1심 재판부가 그처럼 서두른 것은 구속 만기일 전에 재판을 끝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구속 만기일 노태우 5월 15일, 나 6월 2일까지 1심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하는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간다는 것은 재판부에도 부담이 될 것이지만 검찰로서는 어떤 무리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속 만기일을 넘기면 별건 구속하는 문제도 검토하다가 일단 1주 1회의 집중 심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던 것 같다. 1주 1회의 집중 심리로 진행해도 구속 만기일까지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는지 재판부는 7차 공판 때부터 주 2회씩 일몰 후 야간 심리까지 강행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재판 진행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졸속 진행으로 인해 변호인의 변호권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다.
검찰은 이미 2년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시켰던 만큼 방대한 수사 기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록을 우리 측 변호인단이 받아볼 수 있었던 시점은 5차 공판이 열리기 바로 직전이었다. 검찰로부터 받은 소송 기록은 600여 명의 대상자를 조사한 총 155권 17만 장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었다. 아무리 정치 재판이라고 해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재판을 받기 전에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수사 기록을 최소 한 번은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5차 공판 때까지 자료를 일절 건네받지 못해 무슨 근거로 기소가 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해야 했다. 아무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정치 재판이라고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모양새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변호인들이 거듭해 검찰에 성명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기소가 되었는데 혐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입버릇처럼 문민정부임을 내세우는 김영삼 정권이 진행하는 정치 재판은 군사 재판에서도 볼 수 없는 사법 권력의 폭거였다. 언론 보도는 물론 검찰이나 재판부 스스로도 역사적 재판이라고 한 재판을 그렇게 졸속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5월 20일 8차 공판은 파행 끝에 밤 9시 5분까지 이어졌다. 이날 변호인 반대 신문 중이던 저녁 7시 20분 재판장이 저녁 식사 후 심리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하자 이양우 변호사는 책상을 내리치고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위해 퇴정했다. 8시 40분 속개되자 전상석 변호사는 사건 심리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고 따졌다. 석진강 변호사는 고혈압 증세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퇴정하겠다면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듯 발언을 이어갔다. 피고인들이 70을 넘으신 분도 있고 한 분은 치명적인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암이라는 병에 걸려 있고 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심장 발작으로 졸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통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다 60이 넘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피고인들도 재판을 받을 의무가 있는 동시에 자기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재판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예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다른 사건은 2주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간 재판까지 하신다는데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즉, 이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심리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심리기간 내까지는 어떻게든지 구속을 유지하시겠다. 그리고 재판을 종결하시겠다 하는 것 이외에는 야간 재판을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소송법에 의하면 구속사유라는 것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더라도 그것 밑통에 넣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사전적인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유라는 것은 단지 재판의 확보와 증거의 확보라는 두 가지 요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송법도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16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가 조사되어 있고 또 2년, 3년에 걸친 정치적인 조사, 형식적인 수사 과정에도 한 번도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피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이 피고인들이 과거의 사회적 신분으로 봐도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 증거에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도 반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속 사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 사유가 없는데 구속을 꼭 유지해야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구속을 유지해야겠다는 이유 때문에 야간 재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야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재판장은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임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렸는지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졸속 재판을 강행했다.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려면 피고인의 인권 같은 것은 돌보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듯했다. 결국 김영일 재판장의 일방적인 소송 진행에 항의하며 전상석, 석진강, 조재석 변호인이 퇴정했다. 법정에 혼자 남아있던 이양우 변호인도
체력에 한계가 와서 더 이상 신문을 할 수 없다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김상희 검사가 나섰다. 김상희 검사는 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6개월인 만큼 이 기간 내에 재판을 진행하려면 야간 재판이 불가피하다며 야간 재판 개정을 두둔했다. 그즈음 법원 안팎에서는 7월 말경에 1심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상희 부장검사가 이러한 소문이 사실임을 밝힌 것이다. 그 시점에서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미처 마치지 못한 단계였고 검찰과 변호인은 100여 명에 이르는 증인을 신청해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7월 말까지 재판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전례 없는 야간 졸속 재판을 강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이양우 변호사가 일어나 변호인단의 최종 입장을 밝혔다.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의 권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학교에서 배웠고 또 오늘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는 법원에서 이 재판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따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기는 변호인단에서 의도적인 소송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본 변호인의 오늘 신문 사항이 정확하게 742항입니다. 517은 더 많을 것입니다. 518 역시 더 많을 것입니다. 과연 검찰의 직접 신문 과정에서 12, 12, 517, 518의 진상, 특히 국민이 바라는 진상이 전부 밝혀졌느냐? 이것은 서로가 자성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변호인은 직접 신문이건 반대 신문이건 또는 증거조사든 간에 국민이 바라고 역사가 바라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1년이 아니고 10년이라도 재판을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세 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고 우리 민족의 갈 길을 가로막는 이러한 족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족쇄를 푸는 것은 졸속 재판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됐을 때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때 처음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판결의 결과가 어찌 나오건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1212, 517, 518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이 됐을 때 여기에 앉아있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이 법원의 판결에 스스로 승복할 것이고 또한 모든 국민들도 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 4명이 집단 퇴정했지만 재판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태우 피고인의 한영석 변호인과 유학성 등 나머지 피고인들 변호인에게 차례로 신문을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들이 신문 사항이 준비되지 않았다. 피고인 순서에 따라 하겠다며 신문하기를 거부하자 재판장도 결국 다음 9차 공판을 3일 후인 23일에 속개한다고 공지한 뒤 밤 9시 5분 패정을 선언했다. 5월 23일 9차 공판 때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집중심리 방침을 존중해 1주 1회에는 협조하겠지만 그 대신 야간 공판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0차, 11차, 12차 공판은 별다른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6월 10일의 12차 공판에는 아내가 세 아들과 함께 재판정에 방청하러 왔다. 재판 시작 후 100여일 만에 처음이었다. 이 재판은 검찰과 사법부가 역사적 재판이라고 의미 부여를 한 그대로 우리 현대사의 한 시대를 법률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재단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공판이 진행될수록 김영삼 정권이 작성해 놓은 각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연출되는 정치 보복을 위한 한편의 촌극에 불과하다는 실상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김영일 재판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다는 재판의 목적은 내팽개친 채 재판 일정을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수행하듯이 몰아갔다. 13차 공판을 하루 앞둔 6월 12일 변호인단은 11명 연명으로 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소장만 16만 쪽에 이르러 주 1회 재판도 힘든 현실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재판이 주 2회 진행될 경우 변호인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2차 공판이 있은 지 3일 만인 6월 13일 13차 공판을 강행했다. 변호인단은 신속한 재판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주 2회 공판은 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상석 석진강 변호사는 항의의 표시로 재판에 불참했고 혼자 참석했던 이양호 변호사는 퇴정에 앞서 변호인단을 대표하여 재판장의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소송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속한 재판, 또 하나는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 변호인, 법원의 삼위일체가 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여 재판의 신속이라고 하는 원칙이 실체적 진실보다 앞서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소홀하게 된다면 이 재판은 실질적으로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본 변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재판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판부,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의 대립 내지는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본 변호인이 생각할 때 변호인단이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든지 또는 정치 재판을 하겠다든지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 또한 오늘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본 변호인은 밤잠을 설치고 재판에 협조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5.17 반대 신문 사항의 내용이 결코 본 변호인이 볼 때에는 이 건 소송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신문사항이 약 1300문항을 이틀에 걸쳐서 신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 재판에 행여 변호인단이 재판에 불성실하고 또는 지연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라고 자평하고 있고 또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근자의 소송 진행에 본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오늘까지의 공판의 관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아주 하찮은 사건에 있어서도 2주에 한 번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피고인의 권리,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재판부가 관례화시킨 하나의 원칙이 아닌가 본 변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있어서 그러한 원칙이 1차로 무너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하겠다. 저희들은 다소 무리이지만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은 저희들이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안 해주십시오. 근자에 있어서 야간 재판을 안 하시겠다는 재판장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일말에 안도를 했습니다. 전 기일에 있어서 공판이 밤 8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본 변호인이 볼 때 8시까지 재판을 하는 것이 어찌 야간 재판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피고인들은 연세가 60이 지나고 70이 지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공판이 끝나고 나서 교도소에 가는 것은 9시가 지난 9시 30분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9시 반 10시에 전역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본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신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합니다만 재판 일주일이라는 강행 때문에 설사를 하고 재판 공판 전날에는 저녁까지 들지 않고 이 공판정에서 행여 설사할까봐 저녁까지 들지 않고 아침도 들지 않고 공판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장. 결코 이 공판정이 어떠한 왜곡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이 유린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변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2번 재판하시겠다. 이것은 본 변호인이 볼 때는 변호권에 대한 사실상 제한입니다. 본 변호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전두환 피고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끝낸 것이 불과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그것도 밤을 새워가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속도로 간다면 내주 월요일에 5.18에 대한 반대 신문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5.18이라고 하는 것은 1212, 5.17보다도 더더욱 국민의 관심이 높고 변호인으로 보아서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주일 만에 반대 신문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저는 월요일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반대 신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0분의 1도 준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능력이 없어서 또는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이러한 측면으로 준비를 못한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소송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변호권의 제한, 사실상의 제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는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조력이 아니고 변호인이 목을 매는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한 법률적 사실적 조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 변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변호인의 태만이 아니고 타율적인 요소에 의해서 제약이 된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의 중대한 사태가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재판이 이토록 신속이라는 것이 가장 앞선 가치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 본 변호인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그것이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해서 실체적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소송의 가장 앞서는 가치를 깔아뭉개야 될 가치인지 본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굳이 여기에 있는 피고인을 꼭 구속을 해서 재판을 하셔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1차 구속기간이 만기가 되면 석방을 했다가 나중에 실형을 언도하시면 법정 구속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형사소송법이나 헌법 어디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라는 조항을 저는 찾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 대표의 진심을 담은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영일 재판장은 실체적 진실을 앞세워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변호인단의 요구를 물리쳤다. 이양우 변호사는 변론 준비가 안 되어 더 이상 재판에 응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10시 30분경에 퇴정했다. 변호인 전원 퇴장이라는 사법 역사에 흔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그러자 재판장은 나를 비롯한 8명의 피고인에 대해 한영석 등 4명의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학봉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나 역시 국선 변호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한 한영석 변호사는 변호인 윤리에 맞지 않는다며 기피 의사를 표명했다. 주영복 피고인의 변호인인 이진강 변호사는 주영복은 전두환 피고인한테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전두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두환 피고인의 변호를 맡을 수 없다며 역시 재판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재판장은 결국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나를 비롯한 피고인 8명을 퇴정시킨 후 변호인이 출석한 노태우, 이희성, 주영복 3명에 대해 분리신문을 진행했다.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 재판장은 다시 한영석 등에게 국선 변호를 맡기려 했으나 거절하자 재판 종결을 선언했다. 졸속 진행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변호인단 집단 사퇴라는 파국을 불러오자 나는 재판 종결에 앞서 변호인의 신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공화국 전후의 우리나라 현대사에 관한 나의 역사관을 다음의 요지로 밝혔다. 이 법정은 현 정부의 갑작스런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제5-6공화국 전후 역사에 대한 심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방 후 우리 앞에 나타난 정권들은 모두 그 앞의 정권을 무능한 정권, 반민주적이고 부도덕한 정권으로 비판 매도하고 그 전 시대로부터의 모든 유산을 부정함으로써 자기 정권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려는 독선적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건국 이후 지난 반세기의 역사가 그와 같이 반민주적이고 부도덕한 것뿐이었다면 오늘날 이 나라의 번영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제1공화국으로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의 각 정권의 공과는 모두 공정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 합당이라는 전 시대와의 대타협의 산물로 탄생된 김영삼 정부는 탄생 후 전 시대의 반민주, 부도덕성을 부각, 단죄하는 정략을 정치 체제의 운영 기조로 삼고 있다.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정치 전략은 이념적으로 현대사의 재해석까지 연결이 되어서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이어받는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건국 이후의 모든 정권의 정통성이 부인되어 민족사의 흐름에서 단절, 배제되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이른바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말로 집약되는데 역사란 과거 한 시대의 인간 활동의 기록일 뿐이고 현재의 영광과 고뇌도 과거사의 연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역류되지 않는 한 지난 역사에 어떤 변경을 가할 수는 없는 일이며 아무리 현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해도 김 대통령이 민정당을 모태로 한 정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역사적 사실에 어떤 변동이 오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에 따라 본인과 다른 피고인들을 처벌한다 하여도 역사적 사실에 변동이 생길 수도 없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 청산이나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는 전 시대에 대한 정치 보복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우리 전체 민족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은 본인에 대한 재판으로 끝내고 민족사 속에 굳건히 살아내려온 민족혼의 맥을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고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영일 재판장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운영으로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단은 밤을 새워가며 5.18 사건의 신문 사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5월 17일 14차 공판에서 5.18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다. 먼저 지휘권 이원화 문제에 집중된 변호인의 신문과 답변에서는 나는 검찰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지적했다. 계엄군이 시위 진압 작전을 하는 경우 계엄군의 출동, 시위 진압 작전 계획의 수립, 시위 진압 작전 지휘 등 일련의 군사적 조치는 계엄군 작전 지휘 체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계엄군 작전 지휘 체계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도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군의 기본 상식이다. 그리고 광주 시위 진압 작전에서도 공수부대의 출동과 시위 진압 작전은 이희성 계엄사령관, 진종채 2군 사령관, 윤흥정 전교 사령관, 정웅 31사단장의 지휘 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5.18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장 서리와 보안사령관으로서 계엄군의 작전 지휘 체계에 있지 않았던 나는 계엄군의 출동이나 시위 진압 작전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 법정에 참석하고 있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 이르자 김상희 검사가 화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상희, 재판장님, 변호인 반대 신문 중에 검찰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이 5.18 부분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지휘권 이원화라는 개념은 전혀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기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인께서는 지휘권 이원화가 검찰이 상정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사실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지휘 이원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기소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어 발포 명령자 문제에 관한 검찰 측 주장의 잘못이 지적됐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이 자위권 발동 경고문을 가지고 왔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그러나 내가 정도영 보안처장에게 확인한 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위권 보유 1000명은 윤흥정 전교사령관과 진종채 2군 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이희성 피고인이 발표한 것이고, 자위권 발동 지시는 계엄사령부가 한 것이며 이 과정에 보안사나 중앙정보부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소장에서는 나와 주영복, 이희성, 황영시, 정호용이 공모해서 광주 시위대를 무장폭도로 규정을 하고 계엄군으로 하여금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광주 시민을 살상하게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는 주영복, 이희성 등 4명과 광주 사태 중 함께 만난 일조차 없다. 더더욱 발포 문제를 가지고 어느 누구와도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 검찰은 주영복 등 4명과 내가 광주 시민을 살상하기 위한 발포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한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5.18 사건의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정치적 속죄양을 만들려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